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완전히 뒤바뀔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관계자들 사이에서 전해지면서 가장 당황한 국가는 일본과 중국입니다. 그동안 북한을 최후방국으로 여기던 중국과 미국의 최후방국이라고 평가받던 일본이 이번 미국의 소식이 전해지며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미국이 어떠한 소식을 전한 것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앞서 21일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은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와 인도 태평양 질서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제 질서는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신냉전 수준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북한,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적용 범위 확대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양국 전문가 20인의 정책 제언 보고서가 최근 미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에 제출된 것으로 15일 확인됐습니다. 21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의회가 설립한 싱크탱크 우드로 윌슨 센터 주도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앞으로 한미 동맹 관련 정책의 기본 자료로 쓰일 예정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약 80쪽짜리 보고서 두 대통령, 하나의 길은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국장 주도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브루킹스 연구소, 애틀랜틱 카운슬, 미국 외교협회 등의 주요 싱크탱크 전문가가 두루 참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빅터 차시시스 선임 부소장,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 등이, 한국에서는 주중대사 후보로 거론되는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박태호 전 통상교섭 본부장 등이 동참했습니다. 애덤 시걸 미국 외교협회 신흥기술국가안보석좌는 북, 중, 러의 사이버 공격 증가를 우려하며 한미 양국은 사이버 공격이 특정 상황에서는 상호방위 조약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사이버 공격도 한미 상호방위 조약상 공동 대처가 가능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천명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번 미국의 보고서에서 일본과 중국이 가장 놀란 것은 미국의 싱크탱크가 한국의 해구산 제공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발표였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개정해 미국의 해구산 제공을 명문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된 만큼 한미가 핵 사용 작전 계획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확장 억제를 고도화하지 않으면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 한국 내 핵무장론이 번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 윌슨 센터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않는다는 것 등을 중국에 약속한 산불 정책 폐기를 위해 한미가 동맹 간 계획과 협의에 중국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는 원칙을 공동 채택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덴마크 부회장은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 데이터 통합, 한미 타격 능력의 정교화, 미 해군 함정의 한국 기지 순환 배치, 한국군의 더 많은 다국적 훈련 참가 등 중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는데도 중국이 꺼리는 군사적 옵션들의 검토도 제언했습니다. 더불어 미국의 언론은 2017년 사드 배치는 동맹의 공동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에만 제재를 가했고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실질적으로 한국 정부를 돕지 않았다며 양국 정부는 함께 갑시다란 구호와 실제 상황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있었던 한미 국방장관도 통화에서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의 모든 군사 역량을 동원해 한국을 지킬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미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확장 억지란 해고산을 구체화한 표현으로 북한의 핵 공격 위협에 대해 핵을 가진 미국이 한국의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미국이 제시하는 3대 해고산은 전략폭격 기발사 순항미사일 ALC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입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서 나타난 미국의 해고산은 지난 1978년부터 체결한 해고산과 달리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고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싱크테크가 밝힌 이번 해고산의 의미는 만약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기 전까지 그 어떤 국가라도 한국을 위협하면 미국이 SLBM 등의 핵무기를 장착해 해당 국가에 즉각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미국은 한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 결과로 한국이 얼마 전 나토 사이버방위센터의 정회원으로 등록되었으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도 일본 방문보다 앞선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어느 때보다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 문제가 있으니 당연히 한국과 협력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원래 미국은 북한의 문제도 일본과 먼저 협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전례가 하나둘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미국의 하원에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법은 다름 아닌 한국의 핵무장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하원 셰버드 의원은 이 제안은 약간 논쟁적일 것이라고 운을 뗀 뒤 중국이 밤에 깨어있도록 겁주는 것은 핵을 가진 한국이라며 미국이 한국과 핵무장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현재 북한은 한국과 일본 모두의 위협이라며 따라서 한국은 스스로 핵무장을 고려할 모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과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한국과의 동맹 강화에 열을 올리는 데는 북한과 중국의 견제도 있지만 동시에 중국과 대만의 문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언론들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대만을 침공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처럼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관심이 집중돼 있는 시기를 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지난달 미국 양당 소속 의원단의 대만 방문에 맞서 대만 인근 해협에서 군사훈련을 벌였습니다. 이에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15일 중국군은 전투 준비를 실시해 외세의 간섭과 대만 독립 시도를 좌절시키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의회 의원들은 중국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의도적으로 대만을 방문했다며 미국의 이번 행동은 중국의 원칙과 중미 3대 연합 공보를 위반하는 것이자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해 대만 해협 정세를 고조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만 침공의 가능성이 없어지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중국은 9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무기한 연기했고 6월 26일 열릴 청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미뤘습니다. 중국은 경기를 무기한 연기하는 이유로 코로나를 들었지만 관계자들은 중국이 다른 이유로 경기를 연기했을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생각해보면 각국은 국제적인 행사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애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정점이던 지난 2020 도쿄올림픽은 울며 겨자 먹기로 1년 연기했었죠. 그런데 이번 중국의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국제행사의 연기는 코로나 상황이 세계적으로 진정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연기 기한을 제시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혹시 대만 침공을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을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러시아를 도와주지 말라고 경고하며 표면적으로 중국은 현재 힘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고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극동 지역은 천연가스와 석유, 철광석, 석탄 등 엄청난 자원이 개발되지 않은 채 매장돼 있지만 인구와 투자 부족으로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오래전부터 러시아에 자신들이 극동 지역을 개발해주겠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 지역의 중국화를 우려해 중국의 투자를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가 중국의 투자를 수용하며 극동 지역의 경제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현재 러시아산 석유 수입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러시아 투자가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중국이 러시아의 경제를 흡수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러시아의 경제를 흡수한다면 미국 등 서방은 중국을 견제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입니다. 한편 한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의 출범 멤버로 참여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IPEF는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과 인프라, 디지털 경제, 신재생 에너지 등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태 지역의 동맹 파트너들을 규합해 구축하려는 중국 견제 연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IPEF 동참 발표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의 IPEF 참여를 반대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동맹의 전례 없는 강화가 예견되며 중국과 일본은 동시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미국이 한국을 향한 해고산 방침 구체화는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상당히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 정세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만큼 한국 또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일본과 미국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듯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위성은 지금까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미국과 함께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미국이 아닌 영국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양국 사이의 기류가 변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데요. 원래 일본은 미국의 최우선 동맹 자리를 유지해왔고 쿼드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각종 협력을 진행해왔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영국과 군사협력 같은 긴밀한 협력을 하는 것이 상당히 놀라운 상황입니다. 한편 일본이 미국이 아닌 영국과 협력을 하자 한국에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진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일본 방위성이 항공자위대의 기존 전투기 F2의 후속인 차세대 전투기를 영국과 공동 연구, 개발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산케이 신문이 14일 보도했습니다. 방위성은 고도의 네트워크 기능과 스텔스 성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를 2035년 무렵부터 퇴역하는 항공자위대 F2 전투기의 후속기로 배치한다는 목표입니다. 양국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은 영국의 대형 방산 기업인 BAE 시스템과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 주축이 될 전망입니다. 기체 개발 양산에는 미쓰비시 중공업과 BAE 시스템이 참여하고 엔진 개발, 생산에는 일본의 IHI와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협력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본의 보도가 나오자 미국 측은 즉각 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이 자신들과 협력을 추진하다가 돌연 영국과 협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40여 년 만에 자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미국 군수업체인 로키드 마틴과 협력할 것으로 알렸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주도하고 로키드 마틴이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F2 후속기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니혼게이자 이신문 등 복수의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전투기 개발 실적과 미일 동맹을 고려해 이같이 협력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은 F-22를 개발했고 스텔스 기술에서도 호평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 또한 미국 업체와 손잡고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 미일 동맹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F2 후속기는 1970년대 후반 미쓰비시 중공업이 F1 개발에 성공한 후 40여 년 만에 일본 기업이 중심이 돼 추진하는 전투기 개발 사업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F2가 퇴역하는 2035년 무렵부터 차세대 전투기 90대를 배치할 계획이며 개발비 총액은 약 1조 엔 한화로 약 10조 5천억 원 정도이고 배치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5조 엔을 넘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런데 그 후 미국과 일본의 전투기 사업에는 잡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2019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의 자체 스텔스기 개발 사업인 F3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 미국 방위산업체와 공동 개발할 것을 일본 정부에 압박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당시 미국의 압박은 과거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 1980년대 말 미국 부시 행정부 때 F2 개발 사업 당시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으며 결국 미국과 공동 개발 이후 국산화도 실패하고 핵심 기술 이전도 실패했다는 대내외적 비난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영국과 협력한다는 다소 파격적인 보도를 한 것도 앞선 전례로 부담이 컸고 과거 F2 개발 사업의 트라우마가 컸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1988년 시작됐던 F2 개발 사업은 당시 일본 자위대의 예산 및 기술 한계로 결국 미국의 F-16 전투기를 모태로 한 공동 개발이 추진됐으며 일본 정부가 전체 개발 예산의 약 60% 이상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비행 제어 기술 등 필수 기술을 끝까지 넘겨주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국산화를 통한 자체 기술 개발에 실패하고 역으로 미국의 일본의 일부 군사 기술이 유출됐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번 차세대 전투기는 독자 개발로 진행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편 일본이 이처럼 독자 개발 전투기 사업을 하려는 이유는 바로 한국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F-16보다 급떨어지는 전투기를 만들 때 미국에 천문학적인 돈만 주고 결국 농락만 당했는데 그에 비해 한국은 일본의 전투기 사업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금액으로 4.5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에 답답한 상황이 지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F3의 공동 개발을 둘러싸고 미 공군의 F-22 전투기를 기반으로 F-35의 전자기기를 탑재하는 미 로키드 마틴사의 협력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기체 가격만 120억 엔을 넘고 시스템의 설계도도 완전히 공개된다는 보증은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 내에서는 부정론이 많았습니다. 2019년 당시 일본이 이러한 이유를 들며 미국과의 협력을 결정짓지 못하자 미국은 일본의 F3 개발을 위해 최신의 F-35 스텔스 전투기의 기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원래 미국은 자신들의 군사 기밀을 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국이 당시 일본의 스텔스 전투기의 기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미국은 일본의 전투기의 기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전문가들은 미국이 일본의 군사 기밀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과거 자신들을 공격한 일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당시 미국과의 협상이 자신들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자 미국이 동맹국의 군수품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제도인 대외군사 판매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한국 등과 협력해 미국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군사적인 문제에서 한국의 협력에 손을 내미는 이례적인 모습도 연출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안보 협력과 관련해 타국과 공동으로 미국의 이견을 제기하는 이례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것은 일본 회계감사원이 FMS 관련 정산이 제때 완료되지 않은 것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협력하던 미국은 일방적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구했으며 가격 책정도 투명하지 않아 일본이 미국의 ATM기가 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FMS로 전투기나 미사일 등을 사는 경우 미국이 제시한 견적 가격을 토대로 대금을 선불로 내면 납품이 완료된 후 과다하게 낸 돈을 돌려받는 등 정산을 합니다. 하지만 일본 회계감사원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2017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FMS 조달에서 납품 예정 시기가 지난 후에도 정산이 끝나지 않은 것은 653건 1조 5,485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 측이 일본의 장비품 납품을 완료하지 않은 것이 85건, 약 3,816억 원에 달했습니다. 나머지는 납품은 이뤄졌으나 정산 작업이 끝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고노다로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회계감사원이 지적한 것 가운데는 납입했지만 서류 작업이 끝나지 않아 미납으로 처리된 것이 꽤 있었다며 FMS를 하는 나라들이 확실하게 회의를 해서 FMS 시스템 전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장비품이 예정 기일 후에도 납입되지 않은 문제에 관해서 한국이나 호주, 스페인, 캐나다 등과 협력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FMS 조달에서는 가격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미국이 부르는 게 값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본이 영국과 전투기 사업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일본의 소리를 높이자 일본은 가격 문제와 기술 이전이 보장되지 않아서라며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을 향해 애초에 작년까지 미국과 협력하는 듯 하다가 하루아침에 영국과 협력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영국과 사업 논의를 했던 것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일본은 록히드 마틴과의 협력을 결정짓기 전에 영국의 BAE 시스템 사이에서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록히드 마틴과 협력을 진행하면서도 F2 개발 당시의 트라우마로 영국과도 비밀리에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올해 1월 영국과 일본은 미래형 전투기 엔진 실증, 시제품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전투항공 기술 개발에 합의했습니다. 현재 영국은 향후 4년 동안 세계 최고의 미래 전투 공중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국내외의 노력에 20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군사력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이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과 시기가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재 영국과 일본이 급속하게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있습니다. 효력을 상실한 지 100년이 다 돼가는 영일 동맹의 부활 징조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에 일본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영국과 같은 앵글로색슨 동맹국과의 안보협력 관계를 강화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18년 전 패권국이던 앵글로색슨 동맹과의 안보협력 체제를 통해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전략의 대잡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미국이 아닌 영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영국도 자신들의 군사 기밀을 알려줄 가능성은 거의 없고 가격도 미국보다 저렴하다는 사실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편 미국은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을 안 좋게 보기 시작했으며 반면 한국의 KF-21에 대해서는 극찬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아직까지 독자 개발한 전투기가 없는 반면 한국은 KF-21을 시작으로 스텔스기까지 독자 개발하며 자주국방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